역사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의도로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중에게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이끌어낼 수 있죠. 공산주의에서 모든 역사를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투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민족이라는 개념이 발명되고 역사는 민족 단위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와 기독교 정통성만 추구하던 유럽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부디카, 아르미니우스, 베르긴게토릭스 같이 로마에 저항했던 야만족 이교도 지도자들이 자기들 선조라며 뒤늦게 띄워주기 시작했고, 백인들이 다 해먹는 멕시코에서는 원주민 국가였던 아스텍을 자기네 뿌리라고 주장합니다.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는 몽골인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물론 터키인이나 중국인들까지 자기네 민족 영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징기스칸급 공공재는 아니지만 한국만 빼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치열하게 자기네 족보에 넣으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들이자 대만의 아버지이자 일본의 조카이자 네덜란드의 원수 정성공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사실 지도만 보면 중국 대륙과 가까운 대만섬은 일찍이 개발되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의 왕조들은 대륙 세력이었어요. 지금이야 북경과 상해 등 해안가 도시들이 중국의 중심으로 기능하지만 원래 중국사의 중심지는 거의 언제나 중북부 내륙 지방, 즉 중원이었습니다. 대만뿐 아니라 그냥 장강 이남 지역 전체가 한 10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개발 지역이었어요. 동남부 해안지방 전체가 그냥 정글숲이라서 중국사에 큰 존재감이 없었죠. 대만은 심지어 중국인들이랑 아예 계통이 다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오랑캐들의 섬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포텐셜은 엄청났어요. 중원과 화북은 문명이 오래되고 전쟁이 빈번하여 점점 살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는 반면, 강남은 남해 무역에도 유리한데 쌀 농사도 잘 되니 점점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송나라 때 북중국을 유목민 세력들한테 전부 빼앗겨버리면서 강남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고 중국사에서 경제의 중심지는 이때부터 강남으로 이동합니다. 당연히 바다 건너 지척에 있는 대만섬도 슬슬 해양무역 허브로 입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강력한 세력을 이루진 못했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한족들도 많이 건너가 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송원 이후 세워진 명나라는 해외 무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 없었던 걸 넘어 해적들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며 오히려 해금 정책을 펼쳤어요. 민간인들의 항해를 막아버리고 배도 못 만들게 하는 통에 대만은 다시 중국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죠. 중국인들이 이렇게 바다를 버리기 시작할 때 유럽인들은 반대로 바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 대항해 시대를 시작한 서양인들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을 넘어 아예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중국이나 일본까지 직접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목 좋은 곳에 있는 섬이 주인이 없대. 이거 바로 점령 각이죠? 처음에 포르투갈인들이 와서 포르모사 섬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니 이후 네덜란드가 들어와 점령하고 무역, 선교 거점으로 삼았죠. 17세기 초중반, 명나라는 이미 맛이 갈 대로 간 상태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터지고 만주에서 여진족들이 후금을 세우며 난리가 났죠. 내부적으로는 농민 반란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자성의 난으로 후방까지 무너져서 병력이 분산되어 결국 만리장성의 동쪽 끝 산해관을 지키던 장군 오삼계가 성문을 열어주고 여진족에 투항합니다. 중원으로 입성한 여진족들은 순식간에 명나라의 잔당을 정리하고 대륙을 점령했어요. 나라 이름은 대청, 민족 이름은 만주족으로 바꿨습니다. 명나라 황실은 남쪽으로 빤스런 남명을 세우고 버티기 시작했죠. 여느 중국 왕조가 그렇듯 무너진 황실을 복원하고자 하는 충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마지막까지 버텼던 건 바다의 왕자였던 정성공이었어요. 명나라가 해금
세금 정책이랍시고 바다를 틀어막았지만 민간의 무역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명나라 시대에 동남아시아에는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대거 이주하여 화교 사회에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고, 일본인들도 막부의 탄압을 받던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이곳저곳으로 정착한 상태였죠. 거기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세력들까지 가세해서 해상 무역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성공은 이런 혼돈의 시대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1624년 이자성의 난이 터지기 3년 전이었죠.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룡은 명나라 수군 제독이었으나 일본부터 동남아시아까지의 무역망을 손에 쥐고 자체적으로 세금까지 걷는 말이 수군 제독이지 그냥 해적왕이었습니다. 정성공의 어머니도 나가사키의 해상 군벌이었던 타가와 가문의 일본인이었죠. 자신의 아버지가 해적왕인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엄마랑 같이 살던 정성공, 7살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호출되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나라 특 군벌한테 관직 주고 반란군 토벌해달라고 합니다. 명나라는 바다를 경시했던 데다 이쯤 되면 행정력도 박살나서 강력한 바다 군벌이었던 정지룡의 가문에게 황성인 주시성을 하사하고 반란군을 토벌할 것을 명령이라고 쓰고 애원합니다. 정성공의 이름도 원래는 정삼이었는데 이때 황실로부터 성공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었어요. 정성공이야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정지룡은 아니었습니다. 정지룡 그는 해적왕, 충효 그딴 거 알 바 아니었어요. 애초에 관직도 돈 주고 산 거나 다름없었고 만주족들은 파죽지세로 치고 내려오는 상황, 충성에 베팅했다가는 자수성가로 쌓아올린 정씨 가문 다 박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해관 넘어 들어온 청나라한테 그냥 투항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정지룡이 간과한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청나라는 군벌 같은 거 인정해줄 생각 없었다. 둘째, 본인이 아들 교육을 너무 잘 시켰다. 정지룡은 투항하자마자 뒤통수 맞고 북경으로 압송당해버리는데요. 아들이었던 정성공이 효보다 충을 더 중시해서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버립니다. 청나라는 정지룡을 앞세워 정씨 가문 전체를 회유해보려 했던 건데 정성공이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아버지, 오랑캐 앞잡이 하니까 좋으세요? 예, 좋으세요? 배워도 너무 잘 배웠던 정성공은 청나라 오랑캐들이랑 끝까지 싸우겠다고 명나라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복건성을 중심으로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력과 무역망을 가지고 있던 정씨 가문,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돈도 많고 배도 많은 정성공 군대는 바다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한때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경까지 수복할 정도였죠. 한족의 희망으로 떠오른 정성공은 나라에서 성을 받은 남자 라는 뜻으로 국성야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이 명성이 유럽에까지 전해져서 지금도 서구권에서는 정성공을 폭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유목민 출신으로 해군이 약했던 청나라, 해안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해안에 사는 주민들을 전부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천계령이었어요. 산동부터 광동까지 장성 밑으로 모든 해안가를 비워버려서 정성공의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이었죠. 일단 발 붙일 곳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에게 이 불똥이 튑니다. 1661년 4월 29일 정성공이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포르모사, 그러니까 대만 섬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아무리 화포 잘 만들기로 유명하다지만 한 줌의 네덜란드 세력으로는 정성공의 3만 대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송나라 때부터 넘어온 한족들의 후예와 대만에서 대대로 살던 원주민들도 네덜란드인들보다는 정성공 편에 붙어버려요. 9달에 걸친 혈투 끝에 결국 대만은 정성공 세력에게 점령됐고
1661년 동령국, 통칭 정시왕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해 끝내 아들을 회유하지 못했다는 죄로 아버지 정지룡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정성공 본인도 바로 그 다음 해인 1662년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아들 정경이 2대 왕으로 왕위를 잇고 한족 무장들이 일으킨 3번의 난에 가담했지만 결국 내분 끝에 각계 격파당하고 정시왕국도 20여 년 만에 멸망, 청나라에 정복당했죠. 중화 세계는 완전히 만주족의 손에 들어갔고 대만도 확고한 중국의 영역이 됐습니다. 해적왕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충절로 바친 삶, 마지막에는 섬으로 도망쳐서 나라를 세운다? 이 정도 인물이면 한국으로 치면 현실판 홍길동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취급은 어떨까요? 웃기게도 현재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정성공은 아주 애매합니다. 정성공을 명나라의 충신으로, 즉 한족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띄우면 중국이 한족들만의 민족 국가가 되고 소수민족들까지 아우르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깨지죠. 거기다 정성공이 피신해서 세운 정시왕국과 현재의 대만이 중첩되어 공산당은 중원의 찬탈자, 대만의 중화민국이 한족의 적통이라는 평행이론까지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성공을 중국 통일을 가로막은 트롤러라고 까내리면 만주족이 띄워지고 한족이 무력하게 그려지잖아요. 사실상 한족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것도 좀 무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대만을 고대로부터 내려져 온 중화의 고유하고 정당한 영토, 정성공은 대만을 서양 열강에게서 구원해 중화에게 돌려준 영웅으로 띄워주고 있어요. 한족이랑 만주족 싸운 건 은근슬쩍 비껴나가고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잠깐 점령했던 것만 강조하며 반서방 반미 소재로 써먹으려는 것이죠. 대만의 중화민국 정권도 마찬가지로 서방의 괴뢰 세력으로 깎아내리고요. 그럼 대만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대만에는 정성공 때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복건성계통의 본성인과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개석을 따라 대만으로 도망쳐온 일종의 실향민들인 외성인, 그리고 아예 한족들이 오기 전부터 수천 년을 살고 있었던 원주민,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인구 집단이 있는데요. 외성인들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만주족한테 멸망하고 정성공이 정시왕국을 세운 게 자기들의 상황이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공을 본받아서 공산당의 끝까지 항전해 대륙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성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성공이 독립의 상징입니다. 대만의 중화 정권을 세우고 독립국임을 자처했던 정성공을 따라서 대륙과는 아예 결별하고 독립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명말청초의 정성공이나 국공내전의 장개석이나 그냥 외부 침략자죠. 그래서 정성공도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쭉 먹고 있었으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서양 식민지에서 바로 독립국가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정성공 때문에 중화권으로 편입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대만이 일본을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일본의 우호적인 건 보통 본성인들, 그러니까 국공내전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당과 외성인들 입장에서 일본은 중국 대륙을 침략한 천하의 나쁜 놈들이고 자기들 힘 다 빼놓아서 공산당에 밀리게, 그래서 대만에 짱박히게 만든 원흉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정성공은 고향이 나가사키고 엄마가 일본 사람이죠. 당연히 일제가 대만을 통치할 때도 이걸 잘 써먹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뿌리라는 내선일체를 밀었었잖아요. 당연히 정성공은 대만과 일본이 원래 하나라는 프로파간다로 써먹기 제일 좋은 인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국제적인 삶을 산 만큼 지금까지도 온갖 필터링을 먹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인물, 그게 바로 정성공입니다. 정성공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과연 어디 편을 들어줄까요? 망상 한번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